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기뜸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정말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100년 동안 과학계가 정말 공들여 쌓아올린 거대한 이론이 있었잖아요. 바로 빅뱅 이론이요.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는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단단해 보였던 이론에 뭐랄까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위대한 천재 실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천재의 실수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사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아, 그냥 밤하늘의 별들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마치 잘 그린 그림처럼 늘 그 자리에 북박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세계관이었거든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겠고요. 물론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과학 용어로 정적 우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고요하고 멈춰있는 우주라는 뜻이죠. 그 위대한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정적 우주론을 굳게 믿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열렬한 신봉자였죠. 자기 스스로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 계속 우주는 움직여야 한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데도 말이죠. 맞습니다. 계산만 하면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믿지 못하고 네, 우주 상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임의의 숫자를 식에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우주를 억지로 멈춰 세우려고 한 거죠. 훗날 이걸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회고했다고 하죠. 그렇죠. 자신의 이론이 예견한 정말 위대한 발견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셈이니까요. 이 굳건했던 믿음의 벽에 처음으로 금을 가게 한 인물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입니다. 아, 그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바로 그 허블이군요. 맞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주 이상하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 은하들에서 오는 빛이 전부 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였어요. 빛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조금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걸 이제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적색 편이요? 네. 혹시 구급차가 뺑 하고 지나갈 때 소리가 변하는 경험 해보셨죠? 아, 네. 저쪽에서 올 때는 소리가 높고 뾰족하다가 저를 지나쳐서 멀어지면 갑자기 뭉툭하고 낮게 들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빛도 소리랑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불빛은 파장이 길어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중에서는 붉은색이 파장이 가장 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빛이 붉게 보인다는 건 그 빛을 내는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허블이 보니까 대부분의 은하들이 다 붉게 보였다는 거고요. 네. 심지어 우리한테서 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고 더 붉게 보이면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야, 그 관측 결과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주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아주 맹렬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것. 비유하자면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술빵 반죽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또는 표면에 점을 찍어 놓은 풍선을 부는 것과도 같죠. 풍선이 커지면 점들 사이의 거리가 전부 다 멀어지는 것처럼요. 이걸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정적 우주론이 무너지고 팽창하는 우주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군요. 그렇죠.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면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계속 부풀어 오르는 풍선에서 바람을 빼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갈수록 우주는 점점 더 작고 더 뜨겁고 밀도도 훨씬 높았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해지죠. 바로 그 추론의 끝에 빅뱅 이론이 있는 거고요. 네, 시간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약 138억 년 전의 어느 한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이 거대한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한 점에 꽉 응축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 있었다. 네,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이요? 네, 지금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참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완벽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모든 가능성이 담겨있는 하나의 씨앗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씨앗이요? 네, 이 작은 점, 이 씨앗이 약 138억 년 전에 거대한 폭발, 즉 빅뱅을 통해 뻥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죠. 폭발 직후의 우주는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순수한 에너지의 도가니였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물질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었고요. 마치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쇳물처럼 모든 것이 뒤섞인 상태였죠. 아하, 그 뜨거운 쇳물이 식으면서 지금의 별과 은하, 그리고 우리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정말 장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토록 견고해 보였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의문의 시작에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아, 제임스 웹이요.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10조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을 관측해서 우주의 가장 깊고 먼 곳, 그러니까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를 들여다보는 임무를 띠고 있죠. 빛의 속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먼 곳을 본다는 건 곧 과거를 본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있는 셈인데 대체 뭘 봤길래 과학계가 이렇게 술렁이는 겁니까? 기존 빅뱅 이론에 따르면요. 우주가 태어난 지 한 수억 년 정도 지났을 때는 네, 이제 막 뭉치기 시작한 작고 미성숙한 아기 은하들이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은하도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닐 테니까요. 당연한 예측이었죠. 그런데 제임스 웹이 보내온 사진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예측과 많이 달랐나 보군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빅뱅 후에 불과 5억 년에서 7억 년밖에 안 된 우주에 이미 수십억 년은 좋기 자란 것처럼 보이는 거대하고 성숙한 은하들이 질비했던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태어난 지 5억 살짜리가 어떻게 수십억 살 먹은 어른의 몸집을 가질 수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과학자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이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청년의 몸집과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초기 은하 문제라고 불리는 이 발견이 기존 이론에 던지는 질문은 대체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은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랐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어요. 아,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나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과 달랐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고요. 더 과담한 가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빅뱅 이론 자체가 완전하지 않거나 어쩌면 시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순환 우주론 같은 모델들이에요. 순환 우주론이요? 네. 우리 우주가 단 한 번의 빅뱅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우주가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렇다면 제임스 웹이 발견한 그 성숙한 은하들은 우리 우주의 아기가 아니라 이전 우주에서 넘어온 유물일 수도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와, 100년 만에 인류의 우주관이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결국 아득한 과거로부터 날아온 빛이 있네요. 빛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스위치 켜면 바로 방이 환해지니까요. 네. 이 상식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아, 갈릴레오가요? 네. 제자랑같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봉우리 두 곳에 각각 올라가서요. 등불을 가렸다 여는 방식으로 빛이 오가는 시간을 재려고 시도했습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실패였죠. 빛이 사람 손동작보다 비교도 안 되게 빨랐으니까요. 하지만 빛의 속도는 유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씨앗을 심었다는 점에서 위대한 실패라고 평가받더군요. 맞습니다. 그 씨앗은 1676년에 덴마트의 천문학자
올레 뢰모에 의해서 싹을 틔웠습니다. 올레 뢰머. 네. 이분이 목성의 위성인 이오의 공전 주기를 관측하고 있었어요. 이오가 아주 일정하게 목성 뒤로 숨었다가 나타나는데 뢰모는 이 주기가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성의 공전 주기가 왜 지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뢰모는 그 원인을 바로 빛의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목성과 가까이 있을 때보다 태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오가 목성 뒤에서 나오는 게 약 22분 정도 늦게 관측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 22분이나요? 네, 그는 이 22분이라는 시간 차이가 빛이 지구 공전 궤도의 지름만큼의 추가 거리를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추론해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인류 최초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걸 증명하고 그 값을 어느 정도 계산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정도로 빠르지만 결코 무한하지는 않다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만큼 과거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도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약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고 계신 거죠. 밤하늘의 북극성은 무려 430년 전의 모습이고요. 와, 그러니 제임스 웹 망원경이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는 건 곧 130억 년 전 과거에서 출발한 빛을 포착하는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장대한 우주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경이롭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현대 천문학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지원을 추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탄소나 산소, 그리고 우리 피를 붉게 만드는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요, 최초의 빅뱅 당시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그 원소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전부 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요? 네, 별은 일생 동안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나 헬륨을 더 무거운 원소로 바꾸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거든요. 그리고 그 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초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아, 초신성 폭발. 바로 그때 일생 동안 만든 모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 전체로 흩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별의 잔해로, 별의 찌꺼기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을 이루는 거의 모든 원자, 선생님의 뼈를 이루는 칼슘, 혈액 속을 흐르는 철분 하나하나가 모두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어느 별이 폭발하며 남긴 유산입니다. 그러니 혹시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13억 8천 년 우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몸에 담고 있는 별의 후예이자 걷는 우주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까닭 모를 아련함과 그리움을 느끼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존재의 근원, 즉 고향을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던진 새로운 질문 덕분에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선생님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 왔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